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아주 매우 중요한 전형이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야기하기 앞서서 올해의 좀 입시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입시 환경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자연계의 학생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총론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약대 학부 모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교과 전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약대 학부 모집에서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선택하고 있을 것이고 있고요. 또 그 대학을 지원한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 대체로 높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계의 어떤 그 확대와 함께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방 의대 중심으로 해서 의대 정원이 늘었다는 부분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 공과대학, 한전공대가 생겨서 자연계 상위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가 또 생겼다는 점, 그리고 각 대학마다 문과의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는 이과 학생들도 문과 공부와 이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융합 학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이제 자연계의 큰 변화이고, 이 부분이 결국 교과 전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수능의 점수 산출식 변화는 이미 우리 학생들이 3월달, 4월달, 6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느꼈겠지만은 이미 충분히 확률과 통계나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이 교과 전형들의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 지역의 교과 전형이나 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교과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 자연계의 변화, 또 수능의 점수 산출식의 변화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가 됐죠. 적성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적성은 원래 이제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전형이고 모집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불과 3개의 대학만 논술 전형으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게 교과 전형으로 사실상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 전형에 또 어떤 영향을 또 끼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이 아무래도 좀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이제 서류도 좀 상당히 간소화되면서 수능 최저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능 최저의 영향력, 또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에 이제 교과 전형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은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죠. 0. 몇 %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경쟁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고심을 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학생 수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방 소재 대학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거의 이제 뽑기 어려운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대의 규모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문대와 지방 소재 대학교까지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사실 많고, 또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전형에서 어떤 전형이 몇 명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보는 부분은 전체를 보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은 이제 15개 서울 지역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 쪽에서 5,000명 이상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교과 전형에서 5,000명 이상 증가한 부분은 작년 4월 30일에 발표했던 계획안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증가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이 증가된 인원들을 토대로 해서 또 어디가 감소했는가를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 쪽이 좀 감소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감소가 되고 학생부 교과가 증가가 되고 정시가 증가가 되는 이런 변화들이 주요 대학 15개 주요 대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당히 좀 전형의 방법이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또 복잡한 부분이 있죠.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과 성적 가지고 평가를 한다. 교과 성적을 가지고 줄을 세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매우 단순한 부분인데, 문제는 대학마다 자기 대학에서 내세우는 이제 특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국어, 영어, 사회, 과탐까지 모두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 우리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만 잘하는 학생 또는 자연계 쪽에서는 과학만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 이런 대학마다 또 대학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마다 각각 다르게 선발하는 방식이라든가 배점, 그 환산 점수로 이제 나가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요 세 개의 대학만 보더라도 이 세 대학 자체가 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이 있더라도 세 대학에서 이 세 개의 대학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사회를 매우 잘해서 내신 성적 전반에서 사회교과 성적이 매우 높아서 전체 내신 성적을 끌어올린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국민대 인문에서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국민대 자연계열에서는 과탐이 반영되니까 불리하겠죠. 상명대 같은 경우는 전교과가 반영이 되니까 만약에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 특히 뭐 정보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과탐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적이 낮게 된다면은 불리할 수 있는 거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회와 과학을 고르게 반영하니까 과학 교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또 불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 진로 선택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게 되겠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성취도로 평가를 받는 과목인데 이 성취도를 어떤 방식으로 일반 등급하고 같이 이제 환산해서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또 얼마나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특히 지금 3학년 1학기에 자연 계열 과목들을 많이 이수한 학생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국민대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 서강대처럼 또는 상명대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적당히 또는 많이 반영할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많을수록 또 과목이 많을수록 또 성적으로 환산될 때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수능 최저도 적용되고 또 수능 최저는 역시 거기에 따라서 수능은 역시 확률과 통계, 미적분 뭐 이렇게 과목 선택에 따라서 최저 과목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생각보다 의외로 복잡한 것이 교과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교과 전형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지 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에게 어떤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자신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점수를 산출해 보고 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년도의 입시 결과랑 비교해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A, B, C가 나온다는 거죠. A는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이 되는 건데 A라는 그 성취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는가? 대학마다 이제 고심이죠. A를 1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A를 한 3, 4등급 정도로 환산해 주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이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미반영 대학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반영을 하겠다는 대학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작년 계획 발표될 때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고심을 하더니 조금은 이제 완전한 그 계획이 이제 완전한 모집 요강이 올해 나왔을 때는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천대처럼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두 과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A가 두 개면은 다른 교과에서 같은 교과 내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두 개면은 뭐 한 과목의 등급을 1등급을 올려준다. 뭐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A가 3개 이상이면은 그냥 가산점을 어느 정도 준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숙명대처럼 그냥 A는 1등급, B는 2등급 이렇게 단순하게 1등급하고 A를 등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재밌는 데가 이제 고려대와 서강대인데, 이제 고려대처럼 등급에 따른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나름의 식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와 성균관대는 조금 얘기는 다른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목을 반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 10과목 정도 반영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서류 평가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중복시킨 그런 형태가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따로 빼가지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학생이 공부하고 준비했는가를 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고려대학이죠. 고려대학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할 때에 나름 자기들만의 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니까 일단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A를 한번 보세요. A에는 A를 받으면 1등급을 기본으로 준다가 있죠. A는 1등급이다. A는 이제 기본으로 1등급이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취도 A의 학생 비율,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100으로 나눈 것을 더해준다. 그러면은 원래 성적표로 올라가서 성취 등급별 비율, 그러니까 성취도별 비율이라고 봐야죠. 성취도별 비율을 보시면 A는 32.4%다. 그러면 100 나누기 32.4, 그럼 0.32가 되겠네요. 그러면 1등급 더하기 0.324, 그러니까 1.324등급. 그러니까 뒤에 빼고 그냥 1.32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지 않고요. A에 해당되는 그 비율을 고려대학교의 자체 비율 환산식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A의 비율이 4% 미만일 경우에는 1등급을, 그 다음에 A의 비율이 11% 미만일 경우에는 2등급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새로운 등급을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위에 성적표에 나와 있는 A의 비율은 32.4니까 32.4는 지금 보시면 23에서부터 40%까지 해당되는 바로 4등급의 환산점을 기본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B는 기본적으로 4등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B까지의 누적, 그러니까 B가 지금 30.9인데 B의 30.9를 100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위에 A의 32.4와 B의 30.9를 더한 누적값, 그 누적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다. 그러면 한 63.3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취도 A에 해당되는 비율이 아까 4였으니까 4등급 더하기 63.4니까 뭐 0.6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화학2는 A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 환산은 1.32등급, 기하는 4.63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A와 B를 나누는 그 원점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려대학교는 좀 충격이 좀 큰 편이죠. 왜냐하면 원점수 80은 A인데 79가 B지 않습니까? 원점수 1점의 차가 등급을 3등급 이상 벌려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C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더해주는 값이 성취도의 다 모든 누적 비율이에요. C까지의 누적 비율이니까 100이죠. 100. 그러면 100 나누기 100이니까 1이 아닙니까? 1.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등급 환산값 더하기 1등급이라고 보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직접 환산을 해 보시다 보면은 좀 아쉬운 아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추천 전형에서 이 부분이 들어갈 텐데 학생들 중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79점, 75점 해가지고 B가 나온 학생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다른 대학교 뭐 이렇게 숙명여대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A는 1등급, B는 2등급, 또 숙명여대 전체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대체적인 등급이 좀 2등급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숙명여대에서 B를 받은 학생이 숙명여대를 지원할 때는 도움은 안 되지만 손해는 안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는 B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큰 손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학생기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제 용어상 매우 헷갈리죠. 용어상 매우 헷갈려가지고 어디는 고교 추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학교장 추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지역균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는 게 있었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그 교육부의 발표에서 나온 건데요. 교육부의 발표에서 각 대학교는 자기들 대학의 모집 인원의 10% 정도를 여기서 각 대학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각 대학교는 모집 인원의 10% 정도를 지역 균형으로 선발해라. 그리고 선발하는 방법은 교과 전형으로 해라.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나간 거고요. 이것을 이제 대학이 받아들일 때, 그럼 지역 균형, 그럼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잡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거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추천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한 부류가 되면서 동시에 명칭은 지역균형이라는 명칭을 깔고 있는 거이면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니까 고교 추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또 대학마다 자기들만의 나름대로의 네이밍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네이밍이 됐든 간에 추천 형태의 교과 전형이 있으면은 교육부가 추구했던 그 공정성 방안에 맞춰지기 때문에, 또 뭐 대학마다는 자기들 나름의 네이밍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다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추천이 있는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추천이 없는 교과 전형이 있고, 추천이 있는 교과 전형이 이제 별도로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고 있는가, 그 디테일한 뭐 숫자,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또 지금 뭐 추천 심의나 그거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아마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분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추천을 하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추천을 하되 추천을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없는,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요. 또 추천 인원이 제한되는 그런 대학들이 있죠. 이미 작년에 학생부 종합에서도 많이 실시됐지만,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4%로 해서 교과 전형 추천이 있었죠. 이미 그런 것처럼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몇 명까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추천 인원 제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시 또 좀 나눠보면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또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네 칸, 그러니까 추천 인원으로 이렇게 명칭되어 있는 이 네 칸은 이제 다 지역균형 또는 이제 추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추천형, 지역균형, 추천형과 그 다음에 추천하지 않는 형태의 전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형 전형만 존재하는 대학, 운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추천형과 비추천형을 모두 같이 운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실시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실시 대학. 미실시 대학은 대체로 적성고사를 봤던 바로 이제 삼서한이죠. 그러니까 36대, 서경대, 한성대, 여기가 이제 적성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지금 지역 균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추천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신대, 성결대 한신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적성을 봤는데 여기도 지역 균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 대학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중, 뭐 물론 삼육하고 서경하고 한성도 서울에 있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또 동덕여대가 올해도 없고 또 내년에도 지역 균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뭐가 더 문제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추천 인원 있는 대학은 이제 추천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 전형이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 우리 고등학교의 어떤 학생이 당신 대학에 어떤 대학에 추천을 받고 썼는지에 대해서 그 추천 명단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시다시피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들, 가천대, 강남대, 뭐 국민대, 뭐 숭실대 이런 대학들조차도 이런 대학들은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그것을 파악해서 대학에다가 추천 명단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 명단을 어떤 식으로 또 보내느냐, 그 방식도 좀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은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3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진학 부장 선생님들은 정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입력하려면은 먼저 대학 입학처에다가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아무개 선생님이 그 명단을 올립니다라고 이제 인증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인증받은 교사가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문, 전자공문 있죠. 우리 서울시 교육청 안에 우리 전자공문에서 대학으로 지금도 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전자공문 발송을 통해서 받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그 입시 사이트에서 추천자 명단을 출력한 다음에 그 출력한 명단에 서명을 하셔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접수 사이트에서 그냥 그 자체에서 바로 해결하는 대학도 있고, 뭐 아직까지 이 명단을 추천자 명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확정이 안 된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은 무조건 추천 명단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임의로 쓴단 말이죠. 학생들이 전형을 막 이것저것 보다가 경쟁률도 낮고 하니까 입시 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뭐 걸림돌 없이 그냥 쭉쭉쭉쭉 그냥 지원은 가능하고, 그 학생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은 지원을 했고, 분명히 보다시피 이렇게 추천서는 무조건 제출이 돼야 되고 담임 선생님은 모르고 학생은 지원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류 미비로 탈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마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연락이 가거나 그런 뭐 문자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혹시나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한번 뭐 이렇게 이게 6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날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항상 이 추천 전형을 쓸 때는 늘 소통을 해가면서 어떤 학생이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받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천 전형이 얼마나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무 많은 대학들이 갑작스럽게 추천 전형을 만든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급조된 모습이 있거든요. 급조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대표적인 학교를 몇 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희대학교 고교연계라는 전년도에 있었던 전형인데, 이 전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연계 전형은 작년도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실시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추천형이었어요. 근데 이 전형은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그다음에 예술계열 1명 해가지고 총 6명의 학생을 고등학교가 대학에 추천을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지역균형 전형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니까 경희대학은 바로 이 고교연계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교과 전형으로 바꿔서 이번에 그 지역균형 전형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년도에도 이 고교연계 전형은 이미 한 30% 정도의 성적을 정량평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을 지원할 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학생부 고교연계 전형의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공개가 돼 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제 수준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전형을 분석해 보면 올해의 이제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첫 번째 국문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맨 위에 있으니까 국문과가 10명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6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추가 합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이 발표된 다음에 추가 합격한 학생이 21명. 그래서 경희대학교 국문과를 지원한 65명 중에 경희대학교 국문과의 합격증을 받은 학생이 31명이었죠. 그래서 65명 중 실질 합격률은 47.6%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에서는 실질 합격률이 90%가 넘는 이런 합격률을 보여준 거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또 이게 왜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올해는 경희대학교 고교연계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개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개합 5 만만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2개합 5가 뭐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과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작년 수리 나형만큼의 1, 2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수학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감소된 상태인데다가 2개합 5라고 하는 그 경희대가 이제 그 제시한 이 부분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한 절반 넘게 한 60% 정도, 한 40%는 이제 지원자 중에 40%는 못 맞출 것이고 한 60, 70%는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실질 합격률이 60%가 넘어가는 과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원한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가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그 경희대 같은 경우에 추천 인원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추천 인원 2명의 문제였거든요. 추천 인원이 2명밖에, 인문계 전체에서 추천 인원이 2명인데 경희대학교의 규모에 비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부 인기 있는 학과의 경쟁률이 7대1, 8대1이 되는 순간 나머지 과들이 2대1, 3대1밖에 안 된 거고 결국 지원하는 아이들 자체가 다 우수 자원이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 중복 합격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충원이 많이 발생하고 결국 지원자 중에 상당수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적용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3명 추천이다 보니까 문과에 비해서 덜 합격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올해는 또 역시 이 부분도 학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제캠의 경우에는 상황은 더 심각해서 원래도 추천을 받게 되면은 실질 합격률이 대단히 높았는데 올해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면 뭐 정말 지원자들 대부분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은 이건 추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고등학교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고교연계는 올해 입시에서도 비슷한 현상 내지는 보다 더 추천받은 학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 결국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을 때 그게 너무 적게 추천될 수 있을
될 때 결국에는 좀 더 대학 입시 경쟁에서는 수월해질 수 있다. 오히려 고등학교 내의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았죠. 세계합 6으로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던 전형인데요. 올해는 중간에 원래 이제 세계합 6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세계합 7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역시 이미 전년도에도 중앙대학교의 위치에 비해서 세계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물론 세계합 6을 가지고 정시에는 중앙대학교 쳐다도 못 보지만 실제로 수시에서 내신이 좋으면서 세계합 6이 나올 만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정도 나오는 학생, 그 이상에 나오는 학생들은 또 더 높은 대학을 또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중앙대의 포지션상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미 충원 최저 통과율을 비교해 보면은 이 최저 통과율 대비해 최저를 통과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실질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중앙대가 세계합 7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문과의 경우에 확률과 통계로 이제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문과 학생들은 지금 3과목 중에 3과목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은 실질 합격률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시 추천받고 수능 최저 통과했을 때는 합격의 가능성을 상당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합격선 역시 과거에도 상당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중앙대 이 교과 전형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합격선이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올해도 수능이 아주 특별하게 국어가 매우 어렵고 영어가 매우 쉽게 나오는 이런 아주 특별한 조합이 아니면 중앙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만 통과해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추천하느냐의 문제가 또 되는 거고 물론 10명까지 추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숫자 역시 문이과로 나눴을 때 5명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는 합격선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은 결국 상위권 중앙대학교 이제 간판학과일 경우에 이렇게 상위권 대학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상 학생들의 이동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내신 성적이 예전만큼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왜 또 그런 근거가 나오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인데 중앙대학이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지금 시립대와 홍익대도 역시 지금 추천 인원도 굉장히 적고 이 대학도 이제 세계합 7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대학만 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3칸 나와 있는데요. 중앙대학이 작년에 327명을 뽑았어요. 아까 봤던 그 표에 모집했던 인원이 327명이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앙대학에서만 500명이 됐어요. 20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앙대보다 합격선이 약간 높거나 선호도가 약간 높은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좋고 비교과 활동 특별하지 않고 수능은 그래도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작년에는 중앙대를 다 쳐다보고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서강대, 성균관대를 같이 쓸 수가 있고 서강대, 성균관대는 모집 인원 대비 모집 인원의 규모랑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강대랑 성균관대랑 중앙대 자체로 늘어난 인원만 하더라도 700명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앙대학교의 합격선은 낮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추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와 홍대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추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세계합 7이고
또 선호도가 더 나은 중앙대, 서강대, 성대가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신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했을 때 그 뺏길 수 있는 인원들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의 세 개 영역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대학들은 의외로 교과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예,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에서 뽑아가는 인원들 때문에 중대, 시립대, 홍대는 의외로 합격선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추천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 학교에서 추천할 때.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 개 영역으로 반영하는 대학의 특징들을 보시면 대부분 많지만 이제 그 중에 주요 대학들을 좀 보시면은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경희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 세 명밖에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 추천되고 수능 최저 통과된 순간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요거는 뭐 교과 성적에 대한 이제 환산점이 좀 다릅니다. 추천 인원도 뭐 20명 굉장히 많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외대가 적절한 경쟁률을 유지하는 데는 근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과 성적 환산 방법이 좀 독자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점수를 가지고 1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등급 환산해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외대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 외고 학생들이 이제 선호했던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배우는 언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외고 학생들은 내신의 석차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는 높거든요. 90점 넘어도 뭐 4등급, 5등급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외대에서는 과거에도 한번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 환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등급은 조금 아쉽지만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는 아이들은 외대를 썼을 경우에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경희대는 이제 최저 통과율이 올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어떨까?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아마 현상 유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대나 지금 뭐 특히 한양대, 이화여대,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전형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연대는 올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묶어가지고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서는 하나의 전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각 고등학교들이 아마 고대와 연대에 추천을 두고서 고심을 할 겁니다. 근데 고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연대에서 수능 최저가 없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연대로 많은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흘러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연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추천을 시키셔야 되겠죠. 한양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는 한 1,900개 정도의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지금 내신 좋고 수능 안 나오는 학생들이 갈 곳이라는 게 교과 전형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학들은 이제 1점대 아무리 밀려도 추합까지 간다 하더라도 1점대 후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신이 좋고 수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좀 답이 나왔죠. 내신 좋고 수능 나오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러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그 교과 전형을 좀 표로 좀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죠. 위 삼각형이 이제 1, 2, 3등급, 1, 2등급 애들이고 이제 맨 아래쪽이 이제 6등급 이하고 원래 이제 3, 4, 5, 6등급이 이제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좀 이렇게 푹 튀어나왔는데 실제 대학에서 뽑을 때는 대학의 모집 인원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릇 모양의 이런 모양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은 누가 채우느냐? 1, 2등급 대 학생들을 뽑아야 될 대학에서 뽑지 못하는 이 빈 공간은 결국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수능 최저가 통과된 학생 또는 비교과 활동을 통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능한 학생들이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원 가능 예상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이제 뭐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일단 2명 추천인데 어쨌든 1에서 1.5등급대 학생들, 예, 학생들이 요 앞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해서 사실상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지금 흐릿하게 보이지만 요 두 번째 요 칸은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여기는 이제 파란색은 진한 파란색은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한 그런 부분이고, 여기 약간 옅은 하늘색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표대로 보시면은 지금 일정 대학 이하로 내려가면은 지금 추천에서도 한 3등급대 아이들이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던데, 근데 여기는 지금 그래도 수능 최저도 있는 학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이 좋고 그 수능도 잘 나온 아이들은 이제 이 전형들을 많이 쓰겠지만, 문제는 이제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의 부분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동국대 교과 전형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그러면 종합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종합은 아마 1점대 후반, 1점대 후반대까지 학생들이 건동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건동도 아마 일반고의 1점대 후반 아이들의 치열한 경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상위권 대학들은 1등급 대학생들이 아주 치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교과 전형을 토대로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 빨갛게 나오는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가 아주 학교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행정적인 부분들 처리하셔야죠. 이 추천 전형은요,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 추천했을 때는 정말 민원의 소지가 어마어마한 전형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그래서 정확한 추천 규정들 이미 지금쯤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천했을 때의 점수 환산식 이런 거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서약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희망대학 신청서 이런 거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받고 보호자 서명 받고 해서 확실하게 소통이 되어서 추천을 하셔야 되겠고, 또 추천을 받으실 때는 올해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추천을 받을 때도 뭐 누구 하나 살짝 불러가지고 추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도 추천 전형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지난 6월 모의고사 가지고 교육청에서 분석한 부분인데, 확실히 확률과 통계만 선택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이 지금 한 자릿수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학들별로 보시면 다 거의 뭐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각 대학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3위라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안 되죠. 예, 통과율이 보통 뭐 5%, 뭐 앞서서 봤던 뭐 고대 같은 경우는 1점 몇 %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을 할 때 있어서 교사가 너무 학생들의 합격선을 너무 쉽게 예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냐면은 그 좋은 대학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추천을 합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낮은 대학도 추천 전형이 있죠.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대학교 추천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고민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이지만 합격률이 높을 수 있는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얘기하셨다가는 아이하고 등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나의 실력을 나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보시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미리 이제 뭐 생각해가지고 뭐 먼저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재단을 해서 누구한테는 어느 대학을 권유하고 어느 대학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체 대학 나와 있는 것을 추천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다 안내를 하셔서 아이들이 거기서 선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학이다. 그럼 경희대학 입문을 추천받고 싶은 학생들이
뭐 10명이든 뭐 5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학생들만 추천 명단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정해야 돼요. 순위를. 그래서 1등 아무개, 2등 아무개, 3등 아무개, 4등 아무개 해서 1, 2등은 이번에 추천. 근데 만약에 학생이 원서 쓸 쯤 돼가지고 저 갑자기 좀 생각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3등이 올라와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명단을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중하위권 대학이라도 다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서 그걸 다 받아보시고 서열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 힘드시죠. 학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진학부장 선생님과 뭐 기획 선생님 한두 분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별로 몇 개 대학을 정해가지고 각자 몇 개의 이제 대학에서 서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자료 제공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외의 결과 때문에 올해는 이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상대적으로 미적분의 통과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생각보다 또 합격률이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물론 이제 약대나 이런 거의 이제 규모 때문에 좀 합격성은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성적이 그렇게까지 안 낮아질 수도 있고 기대만큼 성적 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시도 많이 뽑으니까 이과 학생들은 정시까지 큰 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과 학생들은 정시로 갔을 때는 지금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갔을 때 미적분본 학생들이 그 확률과 통계 본 학생들에 비해서 뭐 가산점을 더 받고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이과 문과 교차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많아요. 따라서 문과 쪽 학생들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